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수많은 별 대신 인공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빛의 정점에 선 곳. 스카이라운지 아펠리오테스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과 자본이 모이는 현대의 올림포스였다. 오늘 밤 이곳에서는 향후 10년간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엘리시안 타워의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나지막이 흐르는 클래식 선율, 그리고 야망과 계산이 뒤섞인 부드러운 대화들이 공기를 채웠다. 그 모든 소음의 중심에 섬처럼 고요한 남자가 있었다. YS그룹의 총수 강태준.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27의 YS그룹을 물려받아 10년 만에 재계 서열을 뒤바꿔 놓은 남자.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얼음으로 조각한 듯한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그 무엇도 닮지 않은 깊고 검은 눈동자는 그에게 빙제빙디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회장님, RK건설의 박전무가 인사를 청합니다. 그림자처럼 그를 수행하던 윤비서가 조용히 속삭였다. 태주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필요 없다고 전해. 하지만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서늘한 목소리에 윤비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러섰다. 강태준에게 사교란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그는 오직 결과로 말하고 과정은 숫자로 증명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는 이미 YS그룹의 것이나 다름없었다. 경쟁사들의 프레젠테이션은 그저 승리를 확인하기 위한 지루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때였다. 장내의 조명이 한 곳으로 집중되며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신진 건축사무소 아틀리에 선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수석 건축가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태준의 시선이 마지못해 무대로 향했다. 아틀리에 선이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무슨 용기로 이런 무대에 선 것일까? 그는 가벼운 조소를 머금으며 무대에 오르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화려한 파티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차림새였다. 긴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고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서 고개를 드는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화려한 조명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샴페인 향기도.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무대 위에 저 여자만이 존재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기도, 혹은 용암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기도 한 기묘한 감각이 온몸을 꿰뚫었다.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얼굴, 꿈속에서 수만 번을 되뇌하였던 이름, 한서연. 그녀였다. 3년 전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인생에서 증발해버린 여자.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여자. 그가 미치도록 찾아 헤맸던 여자. 안녕하십니까. 아틀리에 선의 이은주입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은주. 거짓말. 저 목소리. 저 눈빛.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까지 전부 한서연인데 태준의 검은 눈동자에 지독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윤 비서는 감히 그의 안색을 살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서연. 아니, 이은주라는 이름의 여자는 떨리는 숨을 한 번 고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의 긴장감을 떨쳐내고
점차 안정과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녀가 설명하는 건축 철학, 도시에 대한 이해, 인간과 공간의 조화에 대한 비전은 신선하고 대담했다.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저 들러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사무소의 발표에 예상치 못한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준의 귀에는 그녀의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그녀의 존재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3년 전과 조금 달라진 모습, 앳된 티를 벗고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풍겼지만 목덜미의 작은 점,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익숙한 움직임,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까지 모든 것이 그가 알던 한서연이었다. 어떻게 내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지? 3년 동안 어디서 무얼 하다가 왜 다른 이름으로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감정은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이었다. 프레젠트 AT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심사위원들은 감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객석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과 마주쳤다. 강태준,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수천 번을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아니, 마주쳐서는 안 된다고 기도했던 남자. 그가 바로 저기에 있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변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 그녀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호흡이 가빠졌다. 도망쳐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남자에게서 최대한 멀리. 하지만 그녀가 파티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고개를 들자 숨막히는 향수 냄새와 함께 강태준이 서 있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서연만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뒤에 들끓는 용암을 서연은 알아차렸다.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연은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그를 지나치려 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태준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은주, 그 우스꽝스러운 가면은 언제까지 쓸 생각이지? 그가 나지막이 읊조리는 목소리에 서연의 몸이 굳었다. 연, 한 글자 힘주어 부르는 자신의 진짜 이름에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태준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소유욕과 분노를 마주했다. 그것은 3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맹수의 것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봐. 태준이 조소했다. 그는 그녀의 귓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자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목덜미의 점까지도 기억하는 나한테.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 서연은 숨을 흡 하고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 3년간의 도피가. 평범한 삶을 향한 처절한 노력이 이 남자 앞에 다시 서는 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 최종 결과 발표를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무대로 향했다. 서연은 그 틈을 타
태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그녀를 자신의 곁에 붙들어 맸다. 최종 심사 결과 심사위원단의 만장일치로 YS그룹이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에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윤 비서가 태준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여전히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발표가 더 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태준이 마이크를 건네받아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객석을 한번 쓱 훑어본 후 시선을 서연에게 고정시킨 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엘리시안 타워는 YS그룹의 기술력과 새로운 영감이 만나 탄생할 것입니다. YS그룹은 이번 프로젝트의 파트너사로 오늘 아주 인상 깊은 발표를 보여준 아틀리에 선을 공식 지정합니다. 순간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거대 공룡 YS그룹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생건축사무소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충격과 의혹에 휩싸인 눈으로 태준과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얼어붙은 듯 서 있는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녀를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족쇄였다. 태준은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귓가에 다시 한번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환영하지. 아틀리에 선의 이은주, 수석, 아니, 나의 한서연. 그의 눈빛이 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파티의 화려한 조명과 소음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아틀리에 선의 작은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밤새 YS그룹과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고 직원들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얼싸고 기뻐했다. 작은 신생 사무소가 재계 1위 YS그룹의 파트너가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이게 다 이 수석님 덕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쏟아지는 찬사와 축하 속에서 한서연, 아니 이은주는 핏기 없는 얼굴로 간신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강태준의 마지막 속삭임이 그 승리감에 찬 눈빛이 악몽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그녀의 불안을 증명하듯 사무실 문이 열리고 YS그룹의 법무팀과 비서실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비즈니스적인 태도로 파트너십 계약서를 내밀었다. 아틀리에 선의 대표는 그 두꺼운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YS그룹의 변호사가 가리키는 곳에 황홀한 표정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이것은 강태준 회장님의 별도 지시사항입니다. 윤 비서가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가 내민 것은 프로젝트 통합관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서류였다. 아틀리에 선의 이은주 수석 건축가는 금일부로 YS타워 35층에 마련된 TF팀 전용 사무실로 출근하여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모든 업무 보고는 회장님께 직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명백한 파견 근무. 아니, 사실상의 소환 명령이었다. 아틀리에 선의 대표가 무언가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윤 비서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짐을 챙겼다. 동료들의 부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녀는 YS그룹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을 타고 여의도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 도시로 다시 돌아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남자의 성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YS타워는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하며 그녀를 압도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모든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의 대상이 되었다.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한 낙하산.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무명 건축가. 수많은 꼬리표가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그녀에게 날아와 박혔다. 35층. 회장실이 위치한 층은 다른 층과 공기부터 달랐다. 발소리마저 삼켜버리는 두꺼운 카펫과 최소한의 장식으로 꾸며진 공간은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윤 비서는 그녀를 거대한 원목 문 앞으로 안내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예상했던 대로 넓고 또 텅 비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강태준은 그 창가에 서서 어젯밤과 똑같은 자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눈이 그녀를 포획했다. 왔나. 어떠한 감정도 실리지 않은 메마른 목소리였다. 이제 그 우스꽝스러운 연극은 그만하지. 한서연.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여유롭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은주입니다. 이은주. 태주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다. 3년 전 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빚쟁이들을 피해온 가족이 야반도주하듯 사라졌지. 네가 사랑한다던 공부도 네가 매달렸던 나도 전부 버리고 그리고 3년 만에 나타나서는 이은주.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작은 아틀리에.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더군. 이번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다음 달 월급 주기도 빠듯했을 거야. 내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업계에 손을 좀 쓰면 네가 애지중지하는 그 작은 사무실과 네 동료들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분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힘없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왜? 태준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들어 올렸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피부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의 파편들이 불꽃처럼 튀었다. 그건 내가 물어야 할 질문 아닌가? 도대체 왜 그랬지? 왜 나를 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3년간 골마터진 상처가 비로소 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좋아. 그럼 내가 알아낼 때까지 넌 내 옆에 있어야 할 거야. 이 YS타워가 네 새로운 감옥이 될 거다. 내가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기 전까지. 넌 여기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어. 그는 선언하듯 말했다. 이것은 애원의 말이 아니었다.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 선고였다. 태주는 그녀의 턱을 놓고 옆방을 가리켰다. 그의 사무실과 거대한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공간이었다. 최고급 설비를 갖춘 멋진 건축가의 작업실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투명한 감옥처럼 보였다. 오늘부터 내 사무실이다. 24시간 내내
내가 널 지켜볼 거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표정을 짓는지, 전부. 그러니 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3년 전에 다정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사랑에 배신당한 남자는 복수심에 불타는 악마가 되어 돌아왔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유리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엘리시안 타워의 설계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무너지지 않겠다. 그가 원하는 대로 눈물을 보이며 애원하지 않겠다. 그녀의 무기는 오직 그녀의 실력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증명하고 이 지독한 남자에게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날 오후 첫 번째 공식 회의가 열렸다. 거대한 회의실에는 오직 태준과 서연, 단 두 사람뿐이었다. 태준은 그녀가 밤새 준비한 초기 디자인 시안을 검토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그녀의 도면 위로 붉은 펜을 그어댔다. 이게 네가 3년간 갈고 닦았다는 실력의 전부인가?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군. 그의 비판은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이 디자인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적인 공격임을 알았다. 그 부분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입니다.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할 경우 외관은 화려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분노의 찻소리 지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그럼 증명해봐. 네가 왜 옳은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며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내 주장을 입증할 완벽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못한다면 내 주장도 너도 이 프로젝트에서 퇴출이야. 문이 닫히고 서연은 거대한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매일, 매 순간이 이런 전쟁일 터였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일으켜 다시 자신의 유리 감옥으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강태준이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차가운 서막이 올랐다. 유리 감옥에서의 첫날 밤은 길고 혹독했다. 한서연은 강태준이 던져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수백 개의 변수를 입력하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의 무자비한 비판은 그녀의 오기를 자극했다. 지고 싶지 않았다. 이 남자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새벽의 푸른빛이 통유리 창을 통해 스며들 때쯤 그녀는 마침내 완벽한 데이터를 손에 넣었다. 그녀의 설계가 구조적 안정성과 미학적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최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결과였다. 정확히 오전 9시 태준이 출근했을 때 서연은 그의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 끝에서 미세한 동요를 서연은 느꼈다. 그녀의 밤샘 작업의 결과물은 완벽했다. 그는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아, 알겠다. 이 안대로 진행해. 그것이 전부였다. 칭찬도, 인정도 없었다. 그는 당연한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듯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놓고 다른 서류에 시선을 돌렸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점심시간 윤 비서가 커다란 보온 도시락통 여러 개를 들고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함께 식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이 거절할 틈도 없이. 책상 위에는 익숙한 음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뜨끈한 어묵 국물, 찹쌀 순대와 바삭한 튀김. 그녀가 대학 시절 돈 없는 건축학도일 때 태준과 함께 길거리 포장마차에 앉아 즐겨 먹던 음식들이었다. 순간 서연의 호흡이 멎었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예고 없이 심장을 찔렀다. 추운 겨울날 자신의 코트 자락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떡볶이를 불어주던 그의 다정한 얼굴, 실없는 농담을 하며 웃던 그의 환한 미소. 그 시절 강태준은 세상의 전부였고 이 음식들은 그들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사랑의 증거였다. 이 맛이 없어서요. 치워주세요. 그녀는 싸늘하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그런 것이었다. 그녀의 견고한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한서연을 끄집어내기 위한 잔인한 고문이었다. 그녀가 흔들리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자신만큼. 그때 그의 사무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리고 최진혁 상무가 들어왔다. YS그룹의 실세이자 태준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회장님, 하반기 해외 수주건 관련해서 보고 드립니다. 최진혁은 능숙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그는 태준의 신임을 얻기 위해 항상 완벽하게 일 처리를 했지만 태준은 결코 그에게 마음을 연 적이 없었다. 최진혁의 야망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를 하던 최진혁의 시선이 유리병 너머의 서연에게 닿았다. 그는 처음 보는 얼굴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 건축가는 누구입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TF팀을 꾸리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아틀리에 선의 이은주 수석, 이번 프로젝트 파트너다. 태준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최진혁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최진혁은 서연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얼음장 같은 강태준이 저렇게 가까운 곳에,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노출하는 통유리 사무실에 누군가를 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최진혁의 비상한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약점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찾아내야 했다. 아주 유능한 인재인가 봅니다. 회장님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니 뼈가 있는 농담의 태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내 사람의 유능함은 내가 판단해. 초의 상무는 맡은 일이나 신경 쓰도록. 차가운 대답에 최진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났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은주라는 이름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아틀리에 선의 이은주.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과거 행적, 가족관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그날 이후 태준의 과거를 향한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재즈 아티스트의 LP를 틀었고 그녀가 밤샘 작업을 할 때면 그녀가 즐겨 마시던 브랜드의 커피를 슬쩍 가져다 놓았다. 그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일상을 과거의 기억들로 잠식시키려 했다. 함께했던 시간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그녀가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는지 스스로 묻게 만들고 싶었다. 일주일 뒤 태준은 현장 답사를 이유로 그녀를 차에 태웠다.
차가 향하는 곳은 남산이었다. 3년 전 겨울, 첫눈이 오던 날, 그가 그녀에게 고백했던 장소, 차가 멈추자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에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서 내려요. 다른 길로 가죠. 현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태주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케이블카 매표소로 향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들을 내 손으로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으니 그 잔해라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는 그녀를 잡아 끌어 케이블카에 태웠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케이블카가 천천히 올라가며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3년 전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불쑥 물었다. 아직도 비를 싫어하나?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비 오는 날이면 유독 우울해하던 그녀를 위해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 자신의 재킷을 벗어 우산처럼 씌워주며 함께 뛰었던 기억, 그의 품 안에서 맡았던 그의 체향, 그의 심장 소리. 그녀는 대답 대신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프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만해요. 제발.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져야지. 네가 그 입을 열 때까지. 나는 이 짓을 멈추지 않을 거다. 그의 집요함에 서연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가 쌓아 올린 3년의 세월이 이 남자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도 서연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낮 동안의 감정 소모와 과도한 업무가 겹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3년 전과 똑같이 평온해 보였다. 그는 자신 안에서 들끓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독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유리 감옥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밤 공기에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스치듯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그 순간 3년간 잊고 있던 온기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황급히 손을 거두고 다시 얼음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닫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잠든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잠시 후 어깨를 감싸는 온기와 익숙한 향기에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강태준의 재킷이 덮여 있었다. 그의 체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재킷.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재킷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단단하게 걸어 잠갔다고 믿었던 마음의 빗장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과거는 죽지 않았다. 지독한 유령이 되어 두 사람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엘리시안 타워의 건설 현장은 거대한 야수처럼 포효하고 있었다. 육중한 철골이 뼈대를 세우고 수십 대의 레미콘 트럭이 쉴 새 없이 콘크리트를 쏟아부었다. 먼지와 소음,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인 그곳에서 한소연은 안전모를 쓴 채 도면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현장의 총책임자였지만 그의 시선은 시끄러운 중장비도 분주한 인부들도 아닌 오직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현장 감독이라는 명목에 그녀를 매일같이 공사 현장으로 불렀다. 위험하고 거친 환경 속에 그녀를 밀어넣어 그녀의 한계와 반응을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그녀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를 좇고 있었다. 불안정하게 쌓인 자재 더미, 그녀의 머리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크레인, 바닥에 어지럽게 널린 케이블까지. 그의 냉정한 가면, 뒤에서는 그녀의 안전을 염려하는 남자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쪽 기초공사에 사용된 철근 배치가 도면과 미세한 오차가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하중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서연이 현장 소장에게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는 위험한 현장 환경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전문성은 이런 곳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이 서 있던 곳 바로 위의 임시 가설물. 거대한 비계 구조물에서 무언가 뒤틀리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인부 몇몇이 불안한 듯 위를 쳐다보았다. 구조물을 지탱하던 와이어 하나가 노후화된 볼트에서 튕겨 나가면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강철 파이프와 발판들이 서연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보았다. 몸이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찰나의 순간 강태준의 이성이 마비되었다. 계산도, 판단도 없었다. 오직 본능만이 그의 몸을 지배했다. 한서연,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이은주가 아닌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맹수와 같은 포효와 함께 그는 땅을 박차고 그녀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거대한 몸으로 서연을 감싸 안고 함께 바닥을 굴렀다. 곽과광,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그들이 원래 서 있던 자리에 강철 구조물이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렸다. 먼지 구름이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인부들의 고함과 사이렌 소리가 뒤엉켰다. 회장님, 윤 비서와 현장 소장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다. 먼지가 가라앉자 처참한 광경이 드러났다. 강태준이 서연을 자신의 몸 아래에 완벽하게 보호한 채 쓰러져 있었다. 괜찮아. 태준의 첫마디는 자신의 안위가 아닌 품 안에 있는 그녀를 향한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 안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다친 곳 하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값비싼 셔츠 어깨 부분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그 아래로 시뻘건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무너진 구조물에서 튕겨나온 날카로운 강철 파이프 하나가 그의 팔을 깊게 베고 지나간 것이다. 그의 눈동자. 그 안에는 언제나처럼의 냉정함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그녀의 안위에 대한 순수한 공포와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이 3년간 쌓아 올렸던 방어벽이 산산조각 났다. 비가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쏟아지는 피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태주는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너만 괜찮으면 됐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YS그룹 회장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은 즉시 언론에 퍼져나갔다. 서연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그의 곁을 지켰다.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그의 침대를 붙잡고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깊은 자상과 함께 어깨뼈에 실금이 갔다는 진단이 나왔다. VIP 병실에 누워 짙은 마취 기운에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서연은 죄책감과 고통에 휩싸였다. 그가 자신 때문에 다쳤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혹은 더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가 잠든 사이 그녀는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날카롭던 인상은 잠든 사이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묻어두었던 사랑의 기억들이 심장을 핥히었다. 이 남자를 미워하려 애썼다. 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지난 3년간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이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를 향한 사랑이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태준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침대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사운 듯 지친 얼굴의 서연이었다.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저 때문에 다치셨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물기가 가득했다. 태준은 대답 대신 붕대를 감지하는 왼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하지만 어깨의 통증에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떨어뜨렸다. 그 모습에 서연의 마음은 더욱 미어졌다. 만약에 당신이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한 진심이 서연의 심장에 파고들었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뜨거운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들의 차가운 전쟁은 이 사고를 기점으로 잠시 멈추었다. 서연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실에서 그를 간호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태준도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키는 그녀를 더는 밀어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를 위해 서연은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가지마. 그가 잠결에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그녀의 손목을 약하게 붙잡았다. 잠꼬대인 줄 알면서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3년 전 그가 그토록 붙잡고 싶었을 손, 그녀가 매정하게 뿌리치고 돌아섰던 손,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의 손가락이 마치 그 온기를 기억한다는 듯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따뜻했다. 3년간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온기였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차가운 갑옷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은 역설적으로 그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심을 끄집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지독한 사랑의 굴레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강태준이 퇴원하던 날, YS타워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팔에 깁스를 하고 어깨에 보조대를 찬 총수의 모습은 그 자체로 YS그룹의 위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부상 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와 한서연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서로를 향한 날 선공격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편안함이 아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감정들이 만들어내는 아슬아슬한 침묵이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그의 비서처럼 움직였다. 한 팔이 자유롭지 못한 그를 위해 서류를 넘겨주거나 커피를 따르거나 셔츠 소매를 걷어주는 등의 사소한 일들을 도맡았다. 그들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스파크가 튀었다.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최진혁 상무의 사무실. 그는 자신의 사설 정보원에게서 받은
최종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이은주의 정체는 역시 한서연이었다. 3년 전 태준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여자, 그리고 진숭건설 한 회장의 외동딸 최진혁은 3년 전 진숭건설의 부도를 유도하는데 깊숙이 관여했었다. 강태준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의 주변을 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일환으로 그의 연인이었던 한서연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공사 현장 사고는 실수였군. 강태준 저놈이 저 계집을 지키려다 다칠 줄이야. 최진혁은 이제 확신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즉시 다음 계획에 착수했다. 한서연을 이용해 강태준과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를 동시에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엘리시안 타워의 핵심 구조물에 사용될 특수강 자재 일부가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YS그룹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자재, 발주서와 납품 명세서 등 모든 서류에는 해당 자재의 규격과 강도를 지정한 책임자가 수석 건축가 이은주로 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YS그룹의 긴급 이사회 소집, 거대한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질책이 가득했다. 최진혁이 슬픔과 유감을 가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은주 수석의 능력을 믿었지만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는 역시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프로젝트는 최소 수개월 지연될 것이며 손실액은 수백억에 달할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 이 수석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함정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분위기였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모두가 그가 냉정하게 이은주를 내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강태준이었다. 하지만 태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팔에 감긴 깁스가 유독 눈에 띄었다. 책임이라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최 상무 말대로군. 이 사태는 누군가 반드시 책임져야지.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태준의 다음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하지만 그 책임자가 한서연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지?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태준이 그녀를 이은주가 아닌 한서연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 건축가는 내가 지난 몇 주간 밤낮으로 지켜본 사람이야. 도면의 소수점 숫자 하나, 자재의 미세한 질감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완벽주의자지. 그런 사람이 강철의 인장 강도 같은 기본적인 스펙에서 실수를 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내 사람을 믿는다. 이 사회는 오늘부로 엘리시안 타워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이번 자재 납품 비리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내가 직접. 그의 선언에 최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다른 이사들은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강태준의 흔들림 없는 신뢰. 그것은 서연을 향한 공개적인 보호 선언이자 이 사건의 배후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 시각 최진혁은 YS그룹의 오랜 라이벌인 대영건설의 회장과 은밀히 만나고 있었다. 이번 일만 잘 처리해 주시면 엘리시안 타워의 핵심 기술 도면 몇 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이 흔들리면 그 빈자리는 회장님의 차지가 될 겁니다. 최진혁은 YS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적과 손을 잡았다.
그의 야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위험한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이 모든 사태가 자신 때문인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 때문에 태준이 회사 전체와 맞서고 있었다. 그때 태준이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2개의 파일을 그녀 앞에 놓았다. 왼쪽이 이번에 이사회에 증거로 제출된 조작된 발주서다. 오른쪽은 내가 어제 윤 비서를 시켜 몰래 빼내온 원본이고.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2 서류의 차이점을 찾아내 조작된 부분, 시간, 그리고 이 조작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군지. 그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명령이었고 동시에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함께 싸울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바뀌었다. 두려움과 자책감으로 가득 찼던 눈에 강한 결의가 서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파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또 다른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공동의 적 앞에서 위험하고도 견고한 동맹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두운 사무실, 2개의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과거의 연인은 이제 함께 전장을 헤쳐나갈 동지가 되었다. 회장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밤낮을 잊은 채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 더미에 파묻혔다. 그들의 동맹은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했다. 태준이 거대한 숲을 보며 전략을 세우면 서연은 나무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허점을 찾아냈다. 찾았어요.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된 눈의 서연이 외쳤다. 그녀는 조작된 발주서의 디지털 메타데이터에서 아주 미세한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 일반적인 문서 파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정 보안 서버를 경유한 흔적이었다. 태준은 즉시 YS그룹의 정보보안팀 최정의 요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소집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윤 비서에게 철저한 보안을 지시했다. 이제 이 싸움은 회사 내부의 적을 색출하는 비밀스러운 전쟁이었다.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는 동안 태준의 생각은 다시 공사 현장의 사고로 돌아갔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심증은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사고 당시의 모든 안전보고서와 CCTV 영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고가 난 비계 구조물의 안전점검 최종 승인자가 최진혁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현장 관리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사고 전날 멀리서 촬영된 CCTV 영상 구석에 그 관리자가 현장의 불만 분자로 알려진 인부와 무언가 봉투를 주고받으며 심각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흐릿하게 포착되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비계 사고로 서연을 위협하고 그것이 실패하자 불량 자재 납품으로 그녀를 올가매려는 계획.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최진혁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태준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대신 최진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 자리에는 서연도 함께였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태준은 책상 위로 디지털 흔적의 최종 경로가 찍힌 보고서와 현장 관리자와 인부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을 던졌다. 최진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노련한 포커페이스로 돌아왔다. 이런 것들로 저를 모함하시겠다. 회장님께서 저 건축객에 단단히 홀리신 모양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덮기 위해 저런 유치한 조작까지 하다니. 그는 오히려 서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뻔뻔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몰아내려는 태준의 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파렴치한 태도를 보는 순간 서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3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고통, 공포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마치 3년 전 그때처럼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태준과 최진혁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최진혁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 태준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제는 말해야 했다. 이 지독한 진실을. 3년 전 최진혁 상무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그 배후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약점을 잡아 거래처들을 압박했죠. 서연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저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강태준, 당신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우리 가족 모두가 조작된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서 썩든가. 선택하라고. 태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말했어요. 내가 당신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나 때문에 당신이 무너질 거라고. 그래서 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 3년간 그를 지옥 속에 살게 했던 질문의 답.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사랑이었고 처절한 희생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가 그녀를 증오하고 원망했던 시간들. 그녀에게 상처 주기 위해 내뱉었던 수많은 잔인한 말들.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고통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맺혔던 고통은 이내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로 변했다. 그의 모든 분노가 단 한 사람, 최진혁에게로 향했다. 내 놈이. 태준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낮고 서늘했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최진혁은 태준의 눈에서 살기를 보았다. 평소에 냉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순수한 분노였다. 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닥쳐. 태준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인터폰을 눌러 윤 비서를 불렀다. 최진혁 상무. 오늘부로 직위 해제다. 지금 당장 보안팀에 인계해서 회사 밖으로 끌어내.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YS타워 방향 1k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집행하도록. 최진혁은 발악했지만 곧바로 들이닥친 보안팀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태준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천천히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고통,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3년의 오해와 상처를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없이 다치지 않은 왼팔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뜨거웠다.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3년간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다. 태준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후회한다는 말 대신 그의 모든 진심을 담은 포옹이었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폭풍전야의 서막일 뿐이었다. 최진혁이 끌려나간 회장실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후 남은 것은 처절한 진실의 잔해뿐이었다. 강태준의 분노는 요란하게 폭발하는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결의로 가라앉았다. 그는 흐느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고통 속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 내가 전부 갚아줄게. 단 1초도 남김없이. 그것은 위로가 아닌 피의 맹세였다. 다음 날 YS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이 돌아왔다. 3년간의 오해와 상처를 먹고 더욱 강력해진 빙제빙디가 깨어난 것이다. 그는 최진혁의 직위 해제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최진혁이 지난 10년간 그룹 내에 심어놓은 독초들을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그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법무팀, 그리고 YS그룹의 자랑인 최정예 감사팀 오디세이를 소집했다. 지금부터 그룹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간다. 대상은 지난 5년간 최진혁 상무가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이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였다. 최진혁의 라인에 섰던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준의 분노는 YS그룹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YS캐피탈을 동원해 최진혁과 연관된 모든 협력업체의 자금줄을 막아버렸다. 대출금을 회수하고 계약을 파기했으며 그들의 비리를 국세청과 검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최진혁이 도망갈 모든 퇴로를 원천 봉쇄하는 잔인하고도 정교한 금융전쟁의 시작이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중심에서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이자 이 전쟁의 핵심 참모가 되었다. 최진혁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에요. 그는 건축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렸을 거예요. 회장실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서연은 수백 장의 설계도와 예산 보고서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고 있었다. 건축가로서의 그녀의 재능은 이제 최진혁의 비리를 파헤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총괄했던 5개의 프로젝트에서 모두 똑같은 패턴이 보여요. 공사 막바지에 항상 원인불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추가 예산이 편성돼요. 그리고 그 예산은 항상 JS건설이라는 하청업체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그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하청업체의 이름이 있었다. 태준과 서연은 밤낮을 함께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단단해졌다. 늦은 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설계도 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한편 구석에 몰린 최진혁은 미친 개처럼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형 건설과 손을 잡고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렸다. 강태준 회장, 무명 건축가와의 치정 문제로 그룹을 위기에 빠뜨리다. YS그룹 회장의 독단적 경영으로 내부 분열 심각.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심지어 그는 사람을 시켜 서연을 미행하고 익명의 협박 편지를 보내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YS그룹의 막강한 언론 통제력으로 모든 가짜뉴스를 하루 만에 잠재웠다. 그리고 윤 비서를 시켜 서연의 신변에 국내 최고 수준의 경호팀을 붙였다. 그는 서연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기세였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다시 서연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JS건설이 맡았던 공사 현장의 자재 명세서를 분석하다. 그들이 납품한 철근의 강도 시험 성적서가 모두 동일한 연구소에서, 그것도 조작된 흔적이 역력한 형태로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JS건설은 최진혁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운영하는 비자금 창구였고, 그는 불량 자재를 납품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을 빼돌려왔던 것이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이제 남은 것은 뱀의 머리를 자르는 일뿐이었다. 그날 밤, 태준과 서연은 JS건설의 비밀 자금 흐름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태준은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JS건설 대표 박성진, 내일 아침까지 내 앞으로 데려와. 검찰 압수수색은 그 이후에 들어간다. 전화를 끄는 태준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서연의 명석함에 대한 감탄과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네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이죠.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강인한 전사의 얼굴이었다. 태준은 지도 위에서 JS건설의 자재 야적장 위치를 가리켰다. 최진혁의 모든 비리가 시작된 곳이자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릴 곳이었다. 이제 끝내러 가자. 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풍의 눈 속에 있던 두 사람은 이제 스스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적의 심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개시되었다. 강태준의 지시를 받은 감사팀과 보안팀이 JS건설의 비밀 자재 야적장을 급습했다. 하지만 그들이 굳게 닫힌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산더미 같은 비리 장부가 아닌 텅 빈 공간과 조롱하듯 울리는 경보음뿐이었다. 최진혁은 한수위였다. 그는 태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모든 증거를 빼돌린 뒤였다. 함정이었다. 태준이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개인 휴대폰이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다. 나다. 강태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광기에 찬 최진혁의 목소리였다. 네, 소중한 건축가 양반을 내가 데리고 있다. 순간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피가 거꾸로 솟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네가 내 숨통을 조여왔으니 나도 네 심장을 쥐고 있어야 공평하지 않겠어. 최진혁은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다. 그는 태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째, 지금 당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상 무능을 이유로 YS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해. 그리고 임시회장 대행으로 나 최진혁을 지명하는 거다. 둘째, 내가 지정하는 해외 계좌로 5천억 원을 송금해. 마지막으로 네가 지금까지 모은 내 모든 비리, 증거를 깨끗하게 파기해. 그것은 YS그룹과 강태준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말과 같았다. 경찰에 알리거나 딴짓을 할 생각은 마. 약속 시간은 3시간. 단 1분이라도 늦거나 네가 약속을 어길 시 내 여자는 내 손에 죽는다. 증거로 최진혁은 서연을 전화해 바꿔주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겁에 질린 숨소리가 들려왔다. 태준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전화는 거칠게 끊겼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 그의 자존심, 그의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사람. 한서연.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때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회장실은 이제 그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분노보다 더 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한편 서연은 인천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에 갇혀 있었다. 최진혁이 과거 불량 자재를 숨겨두던 비밀 창고 중 하나였다. 손발이 묶인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던져진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네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모든 게 완벽했어. 최진혁이 그녀의 뺨을 거칠게 후려치며 소리쳤다.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너야. 너 때문에 저놈은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서연은 피가 터진 입술로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아무것도 몰라. 그는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무릎 꿇을 남자가 아니야.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가 아닌 태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주변을 살피고 자신을 감시하는 인부들의 허점을 찾고 탈출할 기회를 엿보았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태준의 절망은 길지 않았다. 그의 눈에 서렸던 공포는 이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분노로, 그리고 그 분노는 다시 얼음 같은 냉정함으로 변해갔다. 그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다. 둘 다 가질 것이다. 아니, 자신의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는 즉시 윤비서와 YS그룹의 사설, 보안팀 에기스 에깃의 팀장을 호출했다. 팀장은 과거 특수부대에서 전설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최진혁의 요구에 응하는 척한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보보안팀은 자금 이체를 추적해 위치를 파악한다. 하지만 그건 위장이다. 진짜는 따로 있다. 그는 짧았던 서연과의 통화를 수십 번 되감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 뒤로 아주 희미하게, 주기적으로 들리는 기적소리,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자신을 불렀던 호칭. 태준 씨. 평소 그녀는 그를 강태준 씨라고 불렀다. 그 미세한 차이, 태준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과거. 그와 서연은 인천의 한 부둣가에서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기적소리를 들으며 이곳은 마치 세상의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곳 같다고 말했었다. 세상의 끝 프로젝트. 최진혁이 5년 전 담당했던 인천 부두 재개발 사업의 코드명이었다. 비리로 얼룩져 중단되었던 바로 그 프로젝트. 찾았다. 태준이 지도 위에 한 점을 찍었다. 최진혁의 비리 데이터베이스와 서연이 보낸 클루가 정확히 일치하는 단 한 곳. 버려진 제3부두의 폐공장이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보보안팀이 자금 추적을 통해 인천산업단지 어딘가라는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냈다. 태준의 추리가 정확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회장으로서의 값비싼 맞춤 정장을 벗어 던졌다. 그의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특수 작전복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변신은 완벽했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여자를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향하는 전사였다. 그는 에기스의 최정예 요원들 앞에 섰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목표는 오직 하나. 그녀를 무사히 데려온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서늘함이 오히려 요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밤의 어둠 속으로 검은색 차량들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강태준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그에게 그룹도,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뿐이었다. 밤에 장막이 내려앉은 인천 제3 부두.
바닷바람은 녹슨 수의 냄새와 소금기를 머금고 울부짖었다. 어둠 속에서 강태준과 그의 사설, 보안팀 에기스, 애깃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최첨단 드론이 소리 없이 날아올라 폐공장의 열화상 이미지를 전송했다. 내부에 있는 적은 총 7명. 한서연은 2층 가장 안쪽의 사무실에 감금되어 있었다. 5분 후 계획대로 진입한다. 무정이를 통해 울리는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후방에 머무르지 않았다. 가장 위험한 정문 돌파조의 선두에 그가 있었다. 한편 폐공장 내부의 공기는 타들어갈 듯 팽팽했다. 최진혁은 약속된 3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강태준의 항복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극도의 초조함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준 이 개자식, 정말 내 여자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는 건가. 그가 고함을 치며 주변의 집기를 걷어차는 사이 서연은 자신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 뒤로 묶인 손목을 날카로운 철제 파편에 조금씩 계속해서 비벼대고 있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무력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야 했다. 바로 그 순간 번쩍 공장의 모든 창문이 동시에 깨져나가며 섬광탄이 내부로 투척되었다.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1층을 지키던 인부들은 눈과 귀가 마비된 채 쓰러졌다. 이어진 것은 완벽하게 훈련된 에기스, 요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다. 그들은 영희 속에서 나타나 순식간에 1층의 모든 적들을 제압했다. 2층으로 가. 최진혁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그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깨진 유리 조각을 그녀의 목에 겨누었다. 마지막 인질이자 마지막 발악이었다. 태준은 짐승 같은 속도로 계단을 뛰어올라 2층으로 향했다. 그의 팀원들이 나머지 적들을 처리하는 동안 그의 목표는 오직 최진혁뿐이었다. 쾅! 태준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왔구나. 강태준, 최진혁이 서연을 방패 삼아 태준과 대치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릴 거야. 태준은 그를 도발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공포에 질린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최진혁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서연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저녁 8시 엔서울 타워 기억나? 그것은 암호였다. 과거. 그들이 남산에서 데이트할 때 소매치기를 만났던 날. 그가 그녀에게 저녁 8시 엔 서울타워라고 말하며 시선을 끌고 그녀가 그 틈을 타 소매치기에 발을 걸어 넘어뜨렸던 그들만의 추억. 서연의 눈동자가 짧게 빛났다. 그녀는 태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 내 놈들만의 아무 놀이냐. 소용없어. 최진혁이 악을 쓰는 순간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최진혁의 발등을 하이힐 굽으로 힘껏 내리찍고 동시에 그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크아. 최진혁의 몸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그 찰나의 순간 태준이 움직였다. 그의 몸은 한 발의 검은 탄환처럼 날아갔다. 그는 최진혁이 쥔 유리 조각을 쳐내고 그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킨 뒤 복부에 잡이 없는 강타를 날렸다. 최진혁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태준은 쓰러진 최진혁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주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떨림이 그의 온몸으로 전해졌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요원들이 현장을 확보하는 사이 윤 비서가 경찰과 함께 도착했다. 하지만 최진혁의 체포는 거대한 작전의 일부에 불과했다.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윤 비서가 태준에게 보고했다. 태준의 팀이 이 폐공장을 급습하는 동안 그의 법무팀은 JS 건설 대표 박성진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의 자백을 받아냈다. 그 자백과 서연이 찾아낸 모든 증거들은 즉시 검찰에 제출되었다. 동시에 최진혁의 몰락을 알리는 정보가 와우예스 그룹 이사회의 핵심 멤버들에게 은밀하게 전달되었다. 최진혁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의 체포 소식에 그와 결탁했던 임원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고 대영건설은 즉시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꼬리를 잘랐다. 태준의 마지막 한 수는 단순히 서연을 구출하는 물리적인 작전이 아니었다. 최진혁의 모든 돈과 권력, 인맥을 동시에 파괴해버리는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폐공장 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태준과 서연은 어둠과 먼지, 피비린내 나는 공장을 뒤로하고 새벽에 첫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태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지친 서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지독한 사랑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자, 집으로.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집. 그 한마디는 더 이상 차가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 자체였다. 두 사람은 폐허를 등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걸어갔다. 최진혁의 야망이 무너진 잿더미 위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최진혁의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YS 그룹을 뒤흔들었던 피해 숙청은 언론에서 강태준의 외과수술이라 불리며 한동안 재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은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강원도의 한적한 해변가에 자리한 태준의 개인 별장에서 비로소 3년 만의 평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한서연은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고 강태준은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팔에 있던 깁스는 풀려났지만 아직 희미한 흉터가 남아 그날의 상처를 기억하게 했다. 무슨 생각해? 눈을 감은 채 그가 물었다. 우리가 살 집을 그리고 있어요. 서연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바다가 보이고 사계절 내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 그리고 아주 커다란 작업실이 있는 집. 그녀의 말에 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난 몇 주간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3년이라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가족을 지켜야 했던 절박함과 그를 떠나 홀로 버텨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태준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그녀를 증오하려 애썼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녀를 다시 잃을 뻔했던 순간의 지독한 공포에 대해 고백했다. 상처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과거의 열정적인 소유욕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성숙한 연대감으로 단단해져 있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최진혁과 그 일당에 대한 최종 판결 소식이 보도되었다. 주가 조작, 횡령, 납치교사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최진혁에게는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었다. 진숭건설을 파산으로 몰았던 그의 비리 역시 만천에 드러나며 서연 아버지의 억울했던 누명도 깨끗하게 벗겨졌다.
악몽은 정말로 끝이 났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한서연은 이제 YS그룹의 파트너사 대표이자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총괄 건축가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의 사무실, 아틀리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되었다. 태준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였지만 동료들은 그의 눈빛이 예전보다 따뜻해졌다고 수군거렸다. 특히 서연과 함께 있을 때. 빙재의 얼굴에 떠오르는 부드러운 미소는 YS그룹의 새로운 불가사의로 불렸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서연을 남산으로 데려갔다. 3년 전, 그가 서툴게 사랑을 고백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기억나, 여기서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는지. 태준이 과거를 추억하며 멋쩍게 웃었다.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서연이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3년 전에 나는 널 소유하고 싶어 했어. 내 옆에 가두고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하게 만들고 싶었지. 널 다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복수심과 소유욕에 눈이 멀어 널 아프게만 했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너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만나 우리가 되는 거라는 걸.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엘리시안 타워의 모습을 섬세하게 형상화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 나의 세상이 되어줄래. 이제는 너를 가두는 성이 아니라 너와 함께 살아갈 집을 짓고 싶어.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예라는 대답은 단순히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두려움 없이 그와 함께할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약속이었다. 1년 후 서울의 심장부에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간 아름다운 건축물 엘리시안 타워가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타워의 꼭대기층,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에서 조촐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건배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 한서연과 그녀의 영원한 팬 강태준을 위하여 윤비서의 유쾌한 건배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늘은 엘리시안 타워의 완공을 축하하는 동시에 태준과 서연의 결혼 1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파티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왔다. 서연은 어느덧 아름다운 드라인을 뽐내는 임산부가 되어 있었다. 태준이 그런 그녀를 뒤에서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저 아래 야경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줘야지. 저건 엄마와 아빠가 함께 만든 기적이라고. 태준이 그녀의 둥근 배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기적이고 차가웠던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어떻게 사랑을 배우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해 줄 건가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물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도 말해줘야지. 차가운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웠다고. 그는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사랑은 더 이상 위태로운 불꽃이 아니었다. 서울의 야경처럼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빛날 단단하고 따뜻한 불꽃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눈부신 도시의 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